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이 추석인데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서수형 2차 실기 키워드 강의 마지막 강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비생물적 피해입니다. 비생물적 피해 파트고, 비생물적 피해 파트도 마찬가지로 부제목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부제목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발병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발병이 됐는지. 두 번째, 피해 증상입니다. 피해 증상. 어떤 식으로 피해가 증상이 발견되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지. 그 세 번째가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피해에 따른 수목의 방어 기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목이 항산화 물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없으면 안 쓰겠습니다. 네 번째, 처방. 다섯 번째,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부제목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생물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충해랑 병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충해의 특징, 이 병해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비생물적 피해는 그것들과는 다르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 풍해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 발병 환경,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이제 또는 가지가 꺾이고 상처가 생긴다. 바람이 불어서 당연히 가지가 꺾이고, 가지 꺾인 부위에는 상처가 생기겠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생물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해나 병해 외우기 좀 벅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이 정도 적어도 되겠다. 대신 부제목은 알고 가셔야 돼요. 부제목을 알고 계셔야지 어느 정도 이제 끼워 맞추기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덜 되신 분들, 자기가 공부가 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일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답을 더 적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강의를 만든 거니까, 실제로 이제 다 외우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워드로 하실 필요도 사실 없으세요. 자기만의 문장을 이미 다 만드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덜 되신 분들 복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고요. 바로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 해 건조 피해고요. 발병 환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발병 환경. 강우량. 당연히 강우량이 적은 데서 이제 발생을 하겠죠. 강우량이 적은 곳. 그 또 어디가 있어요? 한 해 피해가 발생할 만한 곳 조금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토양이 얕은 곳. 또 어디겠어요? 급경사지 이런데. 급경사지 강우량이 적은 곳, 토양이 얇은 곳. 강우량이 적은 곳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풀어가시면 되시고요. 다음 수종입니다. 청근성 수종을 심으면은 피해가 크겠죠. 청근성 수종을 심으면 피해가 크겠죠. 심근성 수종은 뿌리가 더 밑에까지 쫙쫙 뻗잖아요. 청근성 수종은 겉으로만 쫙 뻗고, 겉에 만약에 수분이 없다 하면은 이제 청근성 수종은 금방 죽겠죠. 심근성 수종은 뿌리 끝에 있는 데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빨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발병 환경이고요. 피해 증상 바로 보겠습니다. 피해 증상은 생리적인 형상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우리 물이 부족해지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거, 끝이 말라 죽죠. 끝이 말라 죽는다. 두 번째, 나무의 끝이 말라 죽고 생장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증산이 억제된다. 증산이 억제되겠죠. 이제 수분이 뿌리로부터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증산이 억제되는 겁니다. 나갈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해 증상 및 생리적 형상을 기술해 주시면 되시고, 다음 처방입니다. 처방은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 피해가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걸 처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물을 주면 되겠죠. 물을 주는 방법을 적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적었어요. 관수 시 하층토까지 완전히 젖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충분히 관수한다. 첫 번째로 적었었고, 두 번째 점적 관수 있습니다. 점적 관수.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죠. 점적 관수. 충분히 관수한다. 점적 관수를 한다.
한 요 정도 적었고, 또 추가로 만약에 또 적으실 분들은 이식했을 때를 언급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식하고 나면은 한 3에서 5년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비가 안 온다 싶으면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한해 피해가 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이므로 물이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목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그렇죠. 고등생물이고 이제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인데 세포 자체가 이제 원형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형질. 원형질의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 원형질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수목의 체내에서는 60%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개체 생장, 발육과 관계 있는 모든 생리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이 부족하지 않게 상시 관리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후로 결론을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종합하면 결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발병환경, 예를 들어서 강우량. 결론. 강우량이 적은 곳에는 심지 않고, 또는 뭐 토양이 깊은 곳에 심고, 또는 극경사지에는 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근성 수종을 심지 않고, 신근성 수종을 심고, 또는 뭐 생리적 현상, 는 이건 적을 필요가 없겠네요. 또는 물을 충분히 주고, 뭐 점적 관수를 해서, 이제 수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발병 환경과 이제 처방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빼서 쓰면 되겠네요. 너무 어렵게 문장을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공부도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는 이렇게 키워드를 외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풍해 피해입니다. 풍해 피해. 풍해 피해인데 발병 환경이 있어요. 발병 환경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겠죠. 네.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도 적으셔도 되고 추가로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피해가 큰 얘들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침엽수에 반대되는 거 뭐 있죠? 화렵수 있습니다. 화렵수. 화렵수랑 침엽수랑 비교했을 때 침엽수의 피해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인공림이랑 혼요림 또는 천연림, 인공림이 더 피해가 크고요. 이제 유령목이랑 노령목 비교했을 때 노령목의 피해가 크고 신근성, 청근성 비교했을 때 청근성의 피해가 크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죠. 다음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주풍이랑 폭풍 이렇게 적었는데 주풍은 10m/s로 이제 부는 바람을 말하고 이제 폭풍은 29m/s 이상으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풍, 폭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풍, 폭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시고 또는 이제 뭐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바람으로 인해서 뭐 가지가 떨어지거나 잎이 탈락되거나 해서 상처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당연한 얘기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피해에 따른 수목의 방어 기작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에 따른 수목의 방어 기작. 이거는 이거 하나 키워드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이상제. 이상제에 대한 내용은 1차 필기 때 공부하셔서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면 지금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신장 이상제랑 압축 이상제 있었죠? 신장 이상제는 화렵수였고 압축 이상제는 침엽수였어요. 그쵸? 그리고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하방평심이었고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상반평심이었습니다. 요런 내용들 여기 방어 기작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검색 또는 제 강의를 보시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처방은 가지치기를 하면 되고요. 당연한 거죠. 바람을 맞는 부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피해가 적게 나타나겠죠. 가지치기를 적당히 해주고 그리고 방풍림을 설치해주는데 방풍림 이것도 필기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방풍림 설치할 때 수고의 5배 이거는 풍상측 수고의 10배에서 25배 이거는 풍하측까지 바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뭐 하셔도 되시고 이것도 뭐 혼요림
혼혈임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 이제 단순림보다는 혼혈임으로 하는 게 적당하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풍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서술형 강의에서 했던 것들 있죠. 서술형 강의에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답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키워드에서 하는 것은 자신만의 답변이라고, 조금 이제 모범답안이 아니고 뭐 불량답안 이런 건 아니고요. 자신만의 답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초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자신만의 답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초 강의 먼저 찍었던 거고요. 아, 그리고 이거 잠시만요. 이 전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이상제 있죠, 이상제. 요거는 그림으로 그려주셔도 매우 좋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똥똥똥똥똥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매우 좋죠. 매우 좋죠. 그림 그리면은 거의 다 고득점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그림 그리신 분들은 그 정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시긴 하시죠. 네. 다음 설해입니다. 설해. 눈에 대한 피해죠. 눈. 자, 발견 환경. 당연히 눈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화렵수보다는 침수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설해라는 예랑 설합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키워드를 그래서 두 가지로 잡았어요. 관설에는 이제 가지나 잎에 눈이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부러졌을 때 이제 관설해라고 하고, 설합해는 이 수관 자체가 묻혔을 때 그때 설합해라고 하죠. 수관 자체가 묻혔을 때. 자, 다음 피해에 따른 수목의 방어기작입니다. 자, 수목의 방어기작인데 수목에서 생리적으로 어떤 방어기작을 내뿜는 것도 있을 뿐더러 이제 어떤 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의 피해를 워낙 많이 받아서 그 눈의 피해를 안 막기 위해서 진화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독일 가뭄비입니다. 설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가뭄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이 있다가도 이렇게 쓸려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쓸려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쓸려 나가겠죠. 네. 그래서 독일 가뭄비의 경우는 이 측지와 소지가 밑으로 쳐져 있다. 요거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고요. 예시로.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곱게 자랍니다. 곱게 자라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곱게 자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란다고 합시다. 눈이 여기 또 쌓이겠죠. 그럼 부러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곱게 자랍니다. 이렇게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다. 피해 따른 수목의 방어 기작이고요. 자, 다음 처방입니다. 처방, 그냥 눈을 제거한다. 눈이 쌓인, 예를 들어서 길게 쓰면은 눈이 많이 쌓인 가지의 경우 속히 제거하여 무게를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만의 문장을 만드세요. 설이었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낙뢰피해입니다. 낙뢰피해. 낙뢰피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잘 피해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하죠 사실은. 예, 내용도 적고 해가지고. 그래도 보셔야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낙뢰피해. 발병 환경. 거목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요. 당연히 낙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당연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피해 증상 및 진단. 밑에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 건데, 제가 저번에 소수령 강에서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낙뢰가 이렇게 만난다 하면 여기가 더 많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정도 갈라지고 여기가 피해가 크다. 피해가 크다.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처방. 처방은 이 피해난 부위를 부직포나 이제 비닐로 덮어서 건조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피뢰침을 설치해줍니다. 피뢰침 설치. 피뢰침 설치하는 것도 이제 인터넷이나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좋아요. 네. 낙뢰 피해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피뢰침 설치하는 거. 피뢰침 같은 경우에는 몇십 미터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무 옆에 설치하면은 여기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맞는 거죠. 자, 대기오염 피해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피해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는 일단 키워드만 일단 보고요. 외우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전 첫 번째로 원래 대기오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서술형 강의 때는 강의 드렸었는데 뭐 산화적 장애, 환원적 장애, 산성 장애, 그리고 알칼리성 장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외웠었는데 이걸 아직 외우시지 못한 분들은 돌아가셔서 외우시고요. 네, 외우시고 정 못 외우시겠다 하시면은 패스하세요. 정 못 외우시겠다 하시면 패스하시고 다시 이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발병 환경으로. 이건 빼시고 1이 이거였다면은
1을 이걸로 빼시고 이걸로 1을 가시면 돼요. 자, 발병 환경.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중에서 이걸 본다. 근데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하시면 이렇게 가세요.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는. 자, 발병 환경. 낮은 날에 많이 발생하는데, 낮은 날이라고 하면 이제 낮에 많이 발생하고, 습도가 높았을 때, 바람이 적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맑은 날 많이 발생하고,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피해가 큽니다.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면. 여기가 지면이라고 봅시다. 보통 지면이 달구어지면서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가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없고. 그리고 위에가 따뜻한 공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여기가 공기 자체가 침체돼요. 침체. 그래가지고 계속 피해를 받는 거예요.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겁니다. 자, 피해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해 증상 및 진단. 요것은 서술형 강의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아황산가스, 불화수소, 뭐 질소산화물, 오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참고하시고 꼭 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피해 따른 수목의 방어기자. 요거는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항산화 물질을 만듭니다. 항산화 물질 만들어서 독성을 제거해요. 독성을 제거하면서 대항합니다. 항산화 물질 만들어서 독성을 제거하고 대항하는 거. 대기오염에 대한 수목의 방어기작이었고요. 다음 처방입니다. 처방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기오염 피하려면은 대기오염에 강한 애들 심고,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할 수 있는데 물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물 주게 되면은 기공이 열려요. 물 주게 되면 얘네 물 들어왔으니까 이산화탄소도 흡수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기공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고 뭐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수를 조절해서 준다는 거고요. 다음 비배관리입니다. 비배관리는 대부분 뭐냐면은 질소질 비료를 주지 않는다. 제가 이제 1차 필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나무의사 시험에서는 질소질 비료는 다 부정적인 문장으로 나와요. 질소질 비료가 실제로는 많이 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쓰이게 되면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빨리는 잘할 수 있겠지만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는 웬만하면은 다 부정적인 걸로 나오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뿔이 나오면은 인산질 비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세 강화에는 칼륨 나옵니다. 네, 수세 강화에는 칼륨 비료를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칼륨으로 나오겠죠. 뿌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칼륨 비료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대기오염 피해였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토에 의한 피해입니다. 복토에 의한 피해. 복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원래 지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복토는 이렇게 심는 거죠.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가 질식합니다. 뿌리가 질식해요. 뿌리가 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발병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토양을 북돋우는 것은 뿌리를 질식시키거나 뿌리를 썩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 자,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쇠락 현상이 일어나요. 쇠락이란 세포의 분화가 정지되는 거. 쇠락이란 세포의 분화가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쇠락 현상이고 당연히 조기 낙엽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것은 만성적 피해입니다. 복토에 의한 피해는 만성적 피해예요. 왜냐하면 이걸 깎아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피해가 발생할 거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 흙이 계속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고 뿌리가 이렇게 자라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엔 계속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성적 피해고 이 30% 적은 거는 이걸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제 나올 확률 높습니다. 사실 복토에 의한 피해. 전국 보호수의 30% 이상에서 나타나요. 전국 보호수의 30%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이품송.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런 나무, 정이품송 같은 나무를 이제 뭐 진단하거나 처방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복토 피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도 맞고.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많은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존의 보호수들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둘 중 하나야 되는데 사실은 낮추려면은 이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높이는 거는 사실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흙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압도 세지고 정말 수목한테 안 좋죠. 이렇게 죽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어찌됐건 다음 또 진행해 볼게요. 처방. 처방은 단순하게 흙을 제거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수나 또는 이제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흙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유공간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림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복도에 의한 피해고요. 다음 반대로 절토에 의한 피해입니다. 절토에 의한 피해. 자,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지면이 있었고 이 지면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 뿌리 자체가 30cm에 거의 다 분포했어요. 30cm 이내에 30cm 이내에 거의 다 80% 이상이 분포하여 있는데 이걸 이렇게 깎아내면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네. 차라리 이 안에 있는 흙을 얘를 깎아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가 하면 좋은데, 그나마 이 위에 이 뿌리가 다 있는 데서 흙을 가져가니 얼마나 수목한테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지면에서 30cm 이내에 대부분 존재하므로 수목의 생장에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키워드는 요거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30cm 이내에 뿌리가 분포한다. 이것만으로도 그 문장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게 가져가시면 되시고, 자,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당연히 절토하게 되면은 지탱이 잘 안 되겠죠. 네, 흙이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 흙을 이 정도로 깎아낸 거잖아요. 이렇게 지탱이 당연히 안 될 거고. 다음 화렵수랑 침엽수 뿌리 피해에서 이걸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서 어떻게 되냐면은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화렵수랑 볼게요. 이게 화렵수고 이게 침엽수라고 봅시다. 화렵수 같은 경우 이제 도관이 수관을 따라서 곱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책마다 다른데 저는 어쨌든 요거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건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이걸 가져갈 거예요. 예. 화렵수는 수관을 따라서 도관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에 해당하는 이 뿌리가 잘리면은 여기도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침엽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선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볼게요. 이 때문에 여기에 있는 뿌리를 제거를 하여도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 침엽수는 가도관이죠. 침엽수의 가도관은 나선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뿌리가 잘리지 않은 쪽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처방입니다. 처방은 석축을 쌓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뿌리 피해는 뭐 있다고 했죠? 인산질 비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된 뿌리를 잘라내고 인산질 비료를 주어 뿌리의 생육을 촉진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절토에 의한 피해였고요. 다음 산불에 의한 피해입니다. 산불에 의한 피해는 곧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발병 환경. 산불의 3요소인데요. 연료, 열, 공기.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요소가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산불 발생의 3요소. 연료, 열, 공기입니다. 연료, 열, 공기.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가시고요. 피해 증상 및 진단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표에서 발생하는 거고, 지중화, 땅 안에서 발생하는 거고, 수관에서 발생하는 거고, 수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1차에서 좀 배운 대로 이제 좀 써보자면은, 지표에 쌓여있는 낙엽과 초류 등의 지피물과 지상 관목, 치수 등이 불에 타는 화재.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꼭 써주시면 좋아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다. 가장 많이 일어나고 모든 볼에 시초가 된다. 이 부분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지표와. 그 지중화는 뭐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이 부식이나 이탄층이 타는 화재입니다. 이건 서서히 타는 그런 화재고요. 자, 수관화는 수관이 타는 거. 수관화는 가장 무서운 산불. 옮기기 쉽다. 오케이. 수관화 같은 게 가장 무섭고 옮겨붙기 쉽다. 그리고 피해도 크다.
피해가 가장 크겠죠. 이제 뭐 지표와 지정한 수간화가 있다 이 정도로 적어주셔도 되긴 되지만 점수를 매우 작게 받을 거예요. 지표화가 있는데 지표화는 지표에 있는 뭐 낙엽이나 초류 등이 축유들이 이제 타는 화재이고 가장 많이 발생되고 모든 불의 시초가 된다. 지중화는 부식질이나 이제 이탄층이 타는 화재로서 서서히 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수관화는 수관이 타는 화재고 수관화는 가장 무섭고 옮겨보기 쉽고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퍼펙트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적난다면은 상록 화류수보다는 낙엽 화류수에서 많이 발생하고 음수보다는 양수가 더 잘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방. 좀 저항성 수종을 싣는데 저항성 수종 아까 여기 두 개 보시면 심을 쓸 수 있어요. 자, 개비자나 뭐예요? 극음수죠, 음수. 음수를 심는 거고 굴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르크층이 발달했어요. 코르크층 발달. 코르크층이 발달한 수종 같은 경우에는 산불 피해가 좀 적죠. 네, 산불 피해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산불에 의한 피해고요. 다음 침식에 의한 피해인데요. 침식에 의한 피해는 조금 길어요. 조금 길고 실제로는 더 긴데 이제 좀 많이 줄인 거고요. 침식에 의한 피해. 침식에는 일단 수식, 물로 의한 침식, 그리고 풍식, 바람에 의한 풍식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지고 피해 증상 및 진단은 두 개로 나눠서 해볼게요. 수식에는 이제 그 표면을 따라서 얇고 일정하게 침식이 되는 면상 침식이고요. 그리고 이 면상 침식으로 인해서 점점점 한 곳만 조금씩 더 많이 파여서 침식이 약한 부분에 모여서 작은 수로를 형성하면서 흐르는 게 세류 침식. 그리고 그게 커지면은 혁고침식. 세류 침식이 커지면 혁고침식. 규모가 더 커지는 거. 그래서 수식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A는 토양 유실량, R은 레인, 강우인자, 그리고 K는 토양 침식성인자, 그리고 LS는 경사도와 경사장인자, 그리고 C는 작부인자, 그리고 P는 토양관리인자인데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 각각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강우인자, 토양친실성인자, 경사도 경사장인자, 작부인자, 토양관리인자인데 하나씩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강우인자 같은 경우에는 연중 내린 강우의 운동에너지를 모두 합한 값이고 친실성인자의 중요한 부분 있죠. 표준포장 뭐예요? 길이 22.1m, 경사 9%의 표준포장에서 실시하는 거죠. 실험회에서. 그 값을 말하는 거고 경사도 경사장도 마찬가지로 표준포장에서 실시를 하고 이건 특징적인 게 경사도가 경사장보다 침식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음 작부인자. 작부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복되어 있는 거. 피복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인데 피복이 안 되어 있으면 1에 가깝죠. 피복이 되어 있으면 0에 가깝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침식이 작아지는 상태니까 자 다음 토양 보전임자입니다. 토양 보전에 의한 인간의 활동이 있냐 없냐인데 토양 보전에 인간의 활동이 있다 하면은 0에 가까워지고 없다 하면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다음 풍식입니다. 풍식은 포행, 약동, 부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차 때 공부하셨겠죠? 자 포행은 1mm 입자의 크기가 이상인 애들. 약동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5mm인 애들. 그리고 부유는 더 작은 이제 가루 같은 애들인데 포행은 이제 1mm 이상 토양의 입자가 구르거나 미끄러지면서 하고 얘 같은 경우에서는 5에서 25% 정도 차지합니다. 약동은요. 0.1에서 0.5mm인 애들이 30cm 이하의 높이로 튀거나 구르거나 해서 이동하는 거고 얘는 풍식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식의 대부분. 왜냐하면 50에서 얘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 나머지 부유는 한 15% 정도 차지하고 붕붕 떠다니면서 이제 작은 입자가 공중에 떠가지고 멀리 이동하는 것을 이제 부유라고 하고요. 자, E는 I, K, C, L, V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자, I 토양 풍식성인자, K 토양면의 조도인자, C 클라이메이트 그 지방의 기후인자, L 토양의 너비, V 식생인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적을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풍식의 조절입니다. 어떻게 풍식을 조절하는지. 원래는 이제 뭐 수목의 방어 기작이라든지 처방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 어떻게 막습니까? 조절하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계를 하면 됩니다. 관계. 관계를 하면은 토양의 응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거고, 피복작물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풍식에 대한 정확성 증가하고, 다음은 고랑 이랑을 직각. 작물 키우는 경우에는 고랑과 이랑이 바람의 방향과 직각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풍식 정확성이 증가하고, 무경운 재배. 가롭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롭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제 또 남아있는 애들이 잡고 있겠죠, 뿌리를. 예, 그렇기 때문에 풍식이 조절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방풍림과 방풍벽입니다. 방풍림과 방풍벽. 방풍림과 방풍벽입니다. 방풍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도 적을 수 있겠죠. 그 방풍림을 세우면은 그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죠. 하부가 있는데 수고에 얘는 5배까지, 얘는 10배에서 25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 적으시면 좋고요. 토양 침식에 영향을 주는 입자. 자, 토양 입자가 클수록,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토심이 깊을수록, 팽창선 점토광물이 적을수록 토양 침식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그쵸? 줄어든다. 봅시다. 이건 침식에 대한 피해고요. 침식은 좀 외울 게 많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금속 피해입니다. 중금속 피해. 중금속 피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요. 예, 지질적 풍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있고, 다음 산업체에서 이제 광석이나 중금속을 취급하는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배설물이나 이제 폐기물, 산업체의 폐기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도 중금속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산업체에서 광석이나 중금속을 다루는 산업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인간이나 가축의 배설물이나 아니면 산업체의 폐기물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거를 풀어서 쫙쫙쫙 1, 2, 3 자연, 산업, 배설물 이렇게 일일이 쭉쭉쭉 써주시면 매우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피해 증상 및 진단인데 이거는 1차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 원형질막 투과성을 저하시켜요. 중금속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원형질막 투과성을 저해시키고, 이 SH 효소랑 이제 황을 함유하는 작용기에 친화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중금속이.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효소 작용이 억제될 수가 있고, 이 황 같은 경우도 이 중금속에 붙어서 작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SH기 효소 그리고 황, 여기 친화력이 높아서 얘네 작용을 억제시킨다. 이렇게까지 피해 증상 진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해에 따른 수목의 방어 기작이 좀 많아요. 중금속 피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중금속을 잡아버리는 복합체를 형성해버리고, 마찬가지로 중금속과 결합하는 파이토킬라틴을 말합니다. 파이토킬라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유레디칼을 없애주는 항산화 효소나 그리고 대사물질을 만듭니다. 자유레디칼을 없애주는 항산화 효소나 대사물질을 만들어서 방어를 합니다. 다음 처방은 유기물을 시용하면 되는데, 유기물을 시용하면은 유기물이 또 중금속을 잡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중금속이 있다면은 유기물을 시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나면은 이제 산화나 환원을 활용해가지고 중금속의 독성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비소, 그리고 철, 그리고 망간 같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환원 상태일 때 독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산화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 나머지 애들은 환원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비소, 철, 망간 이런 애들은 환원 상태일 때 독성이 높기 때문에 산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다음 뭐 생물학적 처리 기술을 쓰면 되는데, 파이토 리메디에이션 있죠. 파이토 리메디에이션. 네, 그런 애들 생물학적 처리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적어주셔도 되시고, 뭐 이 파이토 리메디에이션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 하나하나 다 있죠.
뭐 유기물을 사용한다 아니면은 뭐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독성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금속 피해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들어주실 것 같고 벌써 30분, 32분이나 강의 이렇게 했네요. 네, 일단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기도 한데 추석 때 푹 쉬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이 아니고 이 다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서술형 키워드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